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교재가, 우리 책 19쪽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디쯤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까지를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첫날에 개론이 단어 8개가 있다, 그죠? 첫날에 우리 뭘 했느냐면은, 총론하는 거 있었어요. 요거 하면서 뭐 부동산이 뭐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량을 했다, 그죠? 이런 걸 다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두 번째 단원이 경제 파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뭐 했냐, 수요, 공급, 뭐 탄력성 이런 거 이야기했다, 그죠? 저번 주에 했는데 아주 생소하듯이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에 관계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관계되는 뭐 부동산 시장,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여가 현상하고 효율적 시장 이야기만 했지 다른 내용은 다룰 시간이 없다 보니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다른 이런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단원에 일단 정책 파트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하기 올 겁니다. 그래서 정책 파트를 다루게 될 건데, 정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관여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토지 문제로 개입하면 토지 정책이 되는 거고요. 정부가 세금 문제로 개입하면 조세 정책이 되겠죠.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데 그걸 정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죠. 왜 개입하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장 실패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게. 그러면 이게 1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19쪽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나옵니다. 넘기시면 20쪽으로 넘어가면은 가로 4번에 보시면 시장 실패 원인 보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장 실패는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시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시장에는 우리 시장에 가면은 콩나물 파는 상인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간고등어 파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있겠죠. 자, 물론 그런 것도 시장에 맞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추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는 누가 있냐라고 말하면 우리 여기서 배웠던 거,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생성되고 그 수요에 충족하는 공급이 만족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럼 이렇게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겠죠. 잘 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그럼 시장 실패라는 건 뭐냐면 시장, 즉 시장에 있는 추상적 시장의 수요 공급이 원활해지지가 않아요. 뭔가 잘 안 돌아가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장 실패라고 말하는데, 시장 실패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공공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으로 공공재가 있습니다. 이 공공재라는 재화는 이름에서 딱 답이 있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 어떤 거냐면 도로, 가로등, 등대 이런 것들인데, 경제학자에서는 이 공공재를 등대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등대 비슷하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가로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등. 예를 들어서 안동에 가로등 주식회사에서 가로등을 이렇게 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이 가로등 주식회사는 왜 가로등을 설치했을까요? 안동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하기 없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자기는 이익을, 뭐냐, 안동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밤에 어두운 길에 따라 무서우니까 가로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등 회사에서는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하겠죠. 설치하고 이 가로등 관계되는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그럼 시민들은 가로등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다, 그죠? 그럼 요거, 즉 가로등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 어려운 밤길 타면 좀 위험하니까 수요가 있다. 이걸 판단해서 가로등을 건설하고 이거 사용료를 받으면 충분히 자기는 이걸 누릴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가로등 입구에다가 보안요원을 설치해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가로등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잖아.
느낌, 삥 뜯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뭐 지로용지 같은 거 발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로를 이용할 사람은 입금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입금한 사람은 이 가로등을 지나다니겠죠. 그죠? 돈을 낸 사람. 이거는 그냥 비용 지불한 사람은 그냥 다니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요거 지나다니면 안 되잖아, 원칙은. 그죠? 그런데 여기에 돈을 안 낸 사람이 가로등 밑을 지난다고 해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게 없어요. 이게. 즉, 쉽게 말하면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야, 넌 안 냈으니까 가지 마. 이렇게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공공재의 특성이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재화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간다. 아시니까? 맞겠죠? 남자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남자친구가 표를 안 끊었어. 그럼 입구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잖아. 요새 좌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잖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양 빠지게 데이트하는데 복도에 앉아서 볼 수는 없잖아.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소비를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배제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공공재는 특성이 돈을 안 내도 너 하지 마라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비배제성,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재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이에요. 이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너 안 냈으니까 쓰지 마. 낸 사람만 써.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지역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비배제성,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문제는 뭐냐? 이 비배제성에 의해서 돈을 안 낸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돈을 낸 사람들이 점점 비용 지출을 안 하겠죠? 사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의 비용 지출 안 하고 요걸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무임성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이걸 자꾸 이용을 해요. 그러면 자, 뭐 시민들이 돈을 안 내고 이용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하는 가로등 주식에서는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걸 예상을 못 하겠냐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로등 주식회사는 공공재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로등을 필요하다라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아요. 그 우리 뭐라 하냐면은 공급 부족. 즉 공급이 수요에 대해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사람들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가로등 수요는 있는데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안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데도 공급을 안 하네? 그러면 시장기구에 맡기게 되면 이 시장기구에 맡기는 상태에서는 공공재는 죽다 깨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민간기업에서는 이걸 건설하면 손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부에서 어떤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 공공재를 건설하는 민간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건축비를 지원하든지 어떤 혜택을 주어야 이 건설회사가 공공재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부가 직접 건설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기구에 맡기면 스스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게 이 시장 실패 원인이 한 4개 내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불완전 경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 교재 다 있는 것들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이 시장 실패라는 거는 결국 뭐라면은 수요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아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들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잘 안 되는 현상.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날까요? 라는 걸 먼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왜 일어날까? 자, 우리가 우리나라든 이런 대부분의 서구권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다. 그죠? 북한 같은 이런 쪽을 계획 경제라고 말하고 우리 같은 걸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라고 말하는 거죠. 자, 시장 경제 체제는 굉장히 우수한 체제가 맞아요. 계획 경제보다도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개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이 잘 살 수 있으니까 노력할 그런 욕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선조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허생전을 보면은 허생전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 허생전 보면은 매점 매석을 하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즉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도 시장 경제였겠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즉 그게 규모의 경제와 불안정 경제예요. 즉 시장 경제 체제는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시장 경제는 만점이 아니라는 거죠. 7, 80점이라는 거지. 계획 경제가 우수한 건 맞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단점이나 어떤 보완할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별로 무심결에 넘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차례대로 익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재를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정 경제도 금방 말한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독과점에 관계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장이나 경제를 정치를 철저히 배우면은 완전 경제가 불안정을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제에는 시장에는 모든 이런 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완전 경제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정 경제가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독과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안정 경제는 독과점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금방 말했던 제가 완전 경제라고 말한 얘기는 수요자도 많고요. 공급자도 많아요. 수요 공급에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분필을 예를 들면 분필을 누구나 살 수도 있고 누구나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분필을 만들 수 있는 자본, 분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고 그럼 가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균형 가격을 요구해서 균형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완전 경쟁이에요. 근데 불안정 경쟁에서는 이게 공급에서 독과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런 분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소수가 되는 거죠. 소수가 공급하는 게 독과점이니까 왜 그래? 그거는 자본의 제한, 시장 진입의 장벽, 그 다음에 기술, 정보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공급업자가 소수라는 거죠. 그럼 이 소수의 공급업자가 결국은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게 돼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통신회사가 몇 개 있죠? 3개 있다, 그죠? SK 있고 LG 있고 또 뭐 있죠? KT 이렇게 3개 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 3개 통신회사가 딱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서 통신 요금을 예를 들어서 50%를 슬쩍 올려버려요. 우리가 소비자가 대항할 수 있나요? 아우 나 열받아 전화기 안 쓸래. 그러면 카톡도 못 하는데 그죠? 카톡도 못 하는데 전화도 못 하는데 열받아서 안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길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독과점이니까. 이 세 군데의 기업이 딱 이렇게 서로 입을 딱 맞추면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단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독과점을 막는 법안, 담합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것들을 규제를 하는 거죠. 담합하지 마라. 만약에 담합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요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는 거죠. 몇백억의 과징금을 추진해서 또는 이 피해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허생전 같이 독과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해요. 이런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즉 아까 말했듯이 시장 경제는 나름대로 우수하지만 그래도 100점은 아니다. 약간의 허점이 있다. 이 허점을 노리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규모의 경제도 규모가 큰 회사와 규모가 작은 회사가 경쟁하면 규모가 큰 회사가 이겨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독과점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분필 만드는 공장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A, B, C, D, E 5개 있어요. 이것들은 이 분필 만드는 공장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 들어오는 재료비 들어오는 게 80원, 가공비 20원에서 원가가 100원이에요. 분필 하나당. 원가 100원에다가 이걸 얼마에 판매하느냐? 150원에 판매해서 50원이 이 회사들의 마진인데 그런데 5개 회사가 고만고만해요. 별 차이 없어. 이때 그럴 일 없겠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이 분필 시장에 뛰어듭니다.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분필을 수출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으로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가 들어오는 게 이런 중소기업이 납품받는 재료와 여기 납품받는 재료가 금액이 같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대규모 하다 보면은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면 들어오는 원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재료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80원에 들어오는 거에다가 가공비 20원에서 재료비가 원가가 100원인데 얘들은 거의 50에서 60원에 들어옵니다. 재료가 들어오는 게. 왜? 대량 구매니까. 거기다가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면 원가를 낮출 수 있어요. 대량 생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만들 때보다 대량 생산, 분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은 원가를 낮춰요. 그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비가 100원밖에 안 들어. 즉 이거는 원가가 70원이에요. 70원에 만들어진 원가를 얼마에 팔아요? 90원에 팔아요. 야는 원가가 100원인데 야는 얼마에 팔아요? 90원에. 규모를 키우면 그게 가능해요. 규모가 많아지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지금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예전 우리 조상들 알겠지만 옷을 예전에는 한 땀 한 땀 하잖아요. 원가가 비싼 거예요. 옷 같은 것들이 대부분 수제잖아요. 옛날에는 수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장에서 대량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설비에 의해서 그런 이 기계 설비에 의해서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뒤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원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중소기업도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겠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계속 90원에 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200원에 팔겠죠, 나중에. 왜?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이게 뭐냐? 이 규모의 경제에서 자연적인 독과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만 냅둬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가만히 냅두고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이걸 막는 법안을 만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대형마트 시죠. 이마트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을 쉬어요. 2번 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규모냐 하면은 한 100평이나 150평 규모? 그런 정도의 규모 있잖아요. 그런 마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 마트, 그 다음에 또는 한스마트, 뭐 대백마트, 이런 마트들이 매출이 좀 늘어요. 이거 쉴 때.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매장들의 매출이 올라가게 만드는 게 요거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 요게 정부가 이런 규모의 경제에 대한 규제예요. 즉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렇게 간섭하는 거 어찌 보면은 간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부가 이런데 개입한다. 이런 지역 상권을 막기 위해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집 같은 거 있잖아요. 거리 제한 있어요. 빵집 같은 거. 즉 이마트가 파리바게트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는 게 지역 상권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규제하게 동네 작은 빵집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입점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자유시장 경제 위배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간섭하면 안 되는 거지. 정부가 이런 거에 간섭한다는 거지. 왜? 걔들에서 독과점이 된다고. 그럼 방치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마트, 대형 빵집 몇 개에서 형성남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더 가속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개입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비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언제나 그래요. 모두가 정보를 동일하게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한쪽은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요. 한쪽은 정보를 좀 작게 가져.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래단계에서도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있고 작게 가진 쪽이 있다면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상상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분이 자기는 제네시스 차를 타면서 여러분에게는 차를 모닝을 사준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서 내가 중개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지보다 더 많이 번다.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벤츠를 뽑으러 간 거야. 시형 벤츠를 딱 뽑으러 갔는데 이게 1억짜리 벤츠예요. 시형 벤츠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자동차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원래 그래요. 부품이 수십만 개가 들어가요.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신규 차가 출시되면 이 안에서 부품이 어떻게 잘 작동할지 못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보냐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리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출시해놓고 사실은 뒤에 지켜보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규 차가 나오고 나면 5년 동안은 그 형태의 차를 사지 말고 지켜보라고. 왜? 그 안에서 부품이 어떻게 작동을 못할지 그런 경우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실제 제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10몇 년 전에는 가족들이 제가 놀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빈서 스타렉스를 구입했었어요. 별도로.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놀러 많이 갔었어요. 놀러 갈 때 차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제가 출시되자마자 거의 몇 달 만에 그 차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해외여행 갔다가 김해 공항에 한 5일 정도 차를 묵혀놨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고속도로 오는데 새벽이었겠죠. 오르다가 중간에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게. 근데 원인이 뭔지 나중에 알아보면은 이 차에 이렇게 기름을 내뿜어주는 구멍이 6개인가 있다 그러네요. 전문가는 잘 모릅니다. 저는 6개인가 구멍이 있는데 그게 몇 개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제가 그 차를 현대상조에 가져가니까 두말 안 하고 고쳐주더라고.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 걔네들은 안다라고 본 거예요. 걔네들. 이런 사례가 모든 차에 있는 건 아니지만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에 그때 출고된 차량은 그 시점에 출고된 차량은 100개, 500개 중에 하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수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많이 없어요. 느낌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 벤츠를 뽑으러 갔는데 이걸 벤츠에서는 이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을 안 해줘요. 즉 1억짜리 차를 사러 왔는데 이 판매장의 직원이 이 차가 가끔 가다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차 사겠냐고. 안 사지. 바로 돌아 나오겠죠.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은 역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소비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리콜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정보를 알려주려 하는 게 저는 제가 좀 남쪽 지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회를 먹으러 가잖아요. 바다에 회를 먹으러 가면은 양식하고 자연산을 좀 구분하지 못해요. 저는 다 맛있어요. 저는 아직도 한우하고 호주산을 구분 못합니다. 소고기를. 다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저 같이 그래요. 그래서 한참 맛있게 먹고 나서 와 국산 맛있네 알고 보면 호주산이에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죠? 생산자 표시 어디에서 들어왔다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소비자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라. 왜? 정보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쏠 수 있다. 그걸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간섭하는 거죠. 야, 정보 공개해라.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김치 어딘지 이렇게 하라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까 처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이거 돌려서 더 키시면 되는데 조심해. 한쪽만 켰네요 보니까. 아, 그렇죠. 저도 오늘 인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쪽만 안 켜고 다른 쪽 다 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리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시장 경제가 우수한 체제인 건 맞지만 완벽한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고 정말 철저하고 모든 걸 만족하는 그런 제도, 정책, 시스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시장 경제 체제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독과점의 문제, 정보의 은닉,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정부가 개입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요걸 시장 실패를 경제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실패 같은 경제적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선생님, 시장 실패를 위해서만 개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정부는 정치 또는 복지 이런 측면에 정치, 복지 측면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문제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지만 정치, 복지 측면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상상은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겠죠? 남자, 부부 이상하잖아. 남자, 여자겠죠? 이 부분이 가난한데 굉장히 금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녀분이 1, 2, 3, 4, 5,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런 게, 이 두 분은 단칸방에 살아요. 그런데 애가 어떻게 5명이 생겼을까? 두 사람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런 너무나 금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있어도 여하튼 자기들 할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느낌인데 자녀 5명이 지금 어려요.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일용 노무자고요. 엄마는 근근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없을 때 잠깐 일하고 또 애들 오면 또 와서 애들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애들 어린데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애들이 나이가 좀 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됩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 가정의 자금 능력, 경제적 능력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집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누군가의 이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열악한 상태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정부가 좀 개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좀 정부가 대출을 쉽게 해준다든지 이런 정치, 이 복지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한 거죠. 어떤 개념이냐? 시장 실패 같은 경제적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정치, 복지적인 측면에 사회복지 이런 측면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결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정부의 개입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정책,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제가 30분에서 계속 말한 게 뭐죠? 한마디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까지 봤는데 그게 우리 교재 어디 있는 거 볼게요. 20쪽 위에 봅니다. 가로 3번에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1번 경제적 기능 시장 실패 밑줄 2번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 밑줄. 자, 뭔지 아시겠죠? 요거하고 요걸 설명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 시장 실패 요게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목적 요게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장 실패 원인 밑줄 1번 공공재 밑줄 2번 외부 효과 밑줄 3번 불안전 경쟁시장 4번 규모의 경제 5번 정보의 비대칭. 그게 요거예요. 요거. 물론 요걸 나중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 해요. 외, 공, 불, 비. 요거는 요거와 비슷한 개념이니까 외공, 불, 비 이렇게 나중에 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공, 불명 외울까? 지금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은 요런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다라는 걸 적절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시험 문제 쉽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쉽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이거는 작제를 적절하게 잘 반응해야 돼.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부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용 규제를 통해서 개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부의 개입 방법입니다. 직접 개입은 뭐냐?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공공재를 예를 들죠. 공공재. 공공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직접 개입은 뭐냐?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건설합니다. 정부가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건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LH가 지금 대부분 많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LH가 직접 주택을 지어서 건설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거기 직접 개입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간접 개입은 뭐냐? 직접 개입은 시장에 좀 너무나 영향력이 커요. 즉 우리가 정부 기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민간 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태죠. 예를 들면 이 도로 건설에서 하는 회사가 있든지 아니면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에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간접 개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용 규제라는 건 뭐냐? 법, 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자, 네가 만약에 이쪽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분양해서 이걸 누리잖아. 그러니까 그쪽 요만큼 도로 네가 만들어라. 라고 법에서 명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행정조치라든지 정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즉,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 기업은 여기서 요만큼의 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 이용 규제라고 말합니다. 자, 느낌 오신다, 그죠? 이렇게 개입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개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격 통제로 갑니다. 두 번째는 수요 공급자로서 뛰어드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부터 이런 그래프를 제가 많이 그렸잖아요. 이때 여기에는 기억하시나요? 여기에는 제가 뭘 적었죠? 저번 주에 했는데 제가 쳐다보는 거는 저를 빤히 보라는 게 아니고 대답을 기다리는 건데 여기에는 뭘 적었잖아요. 뭘 적었더라? 그렇죠. 가격. 여기는 뭘 적었죠? 양을 적었죠. 즉 수요일 때는 수요양, 공급일 때는 공급량. 이럴 수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돌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저번 쪽을 전부 다 잊지 말고 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양 이렇게 되는데 가격으로 뛰어들거나 양, 수요 공급량으로 뛰어들면 요게 직접 개입이에요. 굉장히 간단하다, 그죠? 요거는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뛰어는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개입 사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간접 개입은 뭐냐? 이게 너무 직접적이니까 효과는 좋지만 너무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약간 애둘러 지원하는 거죠. 즉,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장려하고 싶어. 그럼 뭐라 하느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저기 공공임대를 짓고 있네? 거기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지. 1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민간업자는 건설하겠죠?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라 하느냐? 부담금을 책정하면 됩니다. 야, 여기 환경 개선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은 여기 개발이 너무 과잉이야. 좀 말리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개발하려면 부담금 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 개입입니다. 자, 그리고는 금융, 대출 규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조세 이렇게 개입하는 게 대표적인 간접 개입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 그럼 대출을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너무 활성화돼서 세금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정부의 간접 개입 사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규제라는 것은 정부가 법, 제도, 행정적인 거로 규제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것들 건축 규제 같은 것들이에요. 또는 인허가. 그러니까 이걸 인허가 제도를 만드나 등록 제도 이런 것들로 규제하는 거죠. 이거는 뭐 막 해라 그러면 등록을 만들어버리면 조건 맞추면 바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인허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정부의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통해서 이걸 내주고 내주지 않고 이런 것들 면허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가 뭔지 궁금하다 그죠? 1월 달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게 되면 대표적으로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세히 그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각종 이용 규제 이런 것들 우리는 지역지구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교재 어디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가로 5번입니다. 정부의 개입 수단 밑줄 1번 직접적 개입 제목만 밑줄 2번 간접적 개입. 자, 직접적 개입 보면 세 번째 줄에 봅니다. 토지은행,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수용, 보금자리주택 건설,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거죠. 토지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입니다. 간접 개입 제목만 밑줄 얘는 과세, 세금이죠.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들이 간접 개입입니다. 오른쪽에 3번 토지 이용 규제 정부가 인허가 같은 걸로 규제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 토지 계획 구획 규제,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죠? 생소 안 해요? 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1, 2, 3, 4, 5 이렇게 써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것들은 공법 시간에 또 다 배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례차례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데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를 줍니다. 기역리언, 뒷걸리얼, 미엄주고 다음 중에서 직접적 개입이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막 이런 걸 넣어놓고 다음 중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섞어가지고 이게 직접 간접이냐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는 요령이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포인트만 약간 이야기하면 직접 개입은 대부분 어떤 지문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부분 공공, 공영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직접이에요. 공공개발,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는 자 이걸 외우라 그래요. 나중에는 요거는 뭐냐 보조금 부담금 조세금융 따라합니다. 보조금 부담금 조세금융 따라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지금 하기 싫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역지구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좀 쉬워요. 아직 우리 지역지구제 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첫째 시간 공부한 건 딱 요만큼이에요. 우리 뭘 했느냐 하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어떤 시장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런 시장 경제 체제는 어느 정도 문제점,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 여기까지 딱 배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긴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몇 분 만에 끝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다음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경이 어떻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문제 풀고 접근하기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요 칠판 안 지우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쉬도록 하죠.